미술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의 정의, 두 번째, 미술의 분류, 세 번째, 우리나라의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술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미술의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겠죠.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여러분 네 가지 보기 중에서 어떤 보기가 미술의 정의로 옳은 것일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5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생각해 봤나요? 이제 답을 알아보러 가도록 해볼까요? 다음 중 미술의 정의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미술가가 제작한 것이 미술이다. 곰브리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곰브리치란 사람은 서양미술사라는 책을 집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미술의 양상 때문에 어떤 것이 미술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미술가가 한 것은 모두 미술이라고 정의 내린 사람이고 현대 미술가, 미술 이론가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미술은 조형 언어이다. 이건 미술쌤인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술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미술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혹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미술이라는 그 조형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술은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 회화, 조각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미술의 분류가 정의 안에 들어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술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형 활동을 통해 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미에 대한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든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술은 조형 언어다라고 2번에서 설명했는데 4번의 보기는 폭을 좀 줄였어요. 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옳은 것을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네 가지 정의 다 옳은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미술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모든 정의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와닿는 정의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제는 미술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술의 분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소입니다. 조소는 찰흙을 갖다가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돌을 갖다 깎아서 형태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예. 공예라는 것은 유리공예라든지 화각공예라든지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생활에 한 것들, 꾸며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은, 가우디의 건축물이죠. 이렇게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미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회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술하면 떠오르는 딱 그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자인은 상업용으로 나온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판화. 판화는 고무판 혹은 석판, 석판이란 건 돌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이판 등에다가 자국을 낸 다음에 잉크를 묻혀서 찍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회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혹은 동양화, 서양화, 뭐 아크릴화, 유화 이런 식으로 들어봤을 텐데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된 것인지 생각해본 학생은 적을 것 같아요. 이 분류는 뭐에 따라 분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를 나누는 기준은요. 소재에 따른 거예요. 풍경화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풍경, 뭐 도시 풍경 등을 그린 것을 풍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화 중에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모나리자의 인물화일 거예요. 자,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을 주제로 삼아서 그린 것들을 통틀어서 인물화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나를 그린 그림은 자화상, 다른 사람을 그려준 것은 초상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죠. 그런 것들은 집단 초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대상이 뭐냐? 대상이 정물이다. 이 정물화 또 하나의 소재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물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대부분이 정물 하나하나 이 개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작가는 의외로 이 개체의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만큼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 구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구도가 뭐냐? 뭐 그림에 지금 보이는 대상 중에서 우유병이 있고 양파가 있죠. 그 다음에 뭔지 모를 그런 바구니가 있고 또 앞에 뭐 구멍이 선생님 황고포증이 있어서 이런 거 잘 못 봐요. 그다음에 밑에 깔려져 있는 보자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배치시킬 거냐라는 게 미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정물화를 보게 될 때는 정물화에 뭐가 그려져 있냐를 보는 것만큼 어떤 정물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찬찬히 관찰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가? 두 번째죠. 두 번째로 회화의 분류, 지역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은 사상, 종교, 과학의 발전 면에서 굉장히 다른 길을 갔었죠. 그림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 첫 번째 동양화는 대체로 한지에다가 물과 먹, 그리고 옅은 채색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동양화를 보는 꿀팁 하나를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동양화 안에는 물과 먹으로 표현된 공간감이 항상 존재해요. 자,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이 뭘까요? 소나무겠죠. 소나무 어떻게 표현됐어요? 색깔도 진하게, 먹도 진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크기도 커요. 자, 제일 앞쪽에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보이죠? 자, 산이 보여요. 이런 걸 중경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경치라는 뜻이죠. 자, 제일 앞에 보이는 경치와 이 중경과의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안개가 껴있어요. 안개가 껴있으면서 이 사이에 공간감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여백개미가 여기에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경에서 더 멀어져 봅시다. 중경이 있고 안개가 있고 자, 저 멀리에 물을 많이 타서 옅게 표현된 원경이 있습니다. 원경이라는 것은 멀게 보이는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동양화, 특히 동양화 중에서 이런 산수화를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진 작품들이 많아요. 앞으로 동양화와 산수화를 감상할 때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감상하는 재미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서양화. 우리 눈에 서양화 굉장히 익숙하죠.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이에요. 인상주의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상을 찌푸린다, 인상이 좋다 할 때 인상이 아닙니다. 인상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림에서 느껴지는 학생도 있고 느끼기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느끼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그림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볼 때는 약간 멀리 보이는 구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른아른거리는 표현 이런 데에서 좀 빛이 우리 눈에 좀 환한
야외에 나갔을 때 우리 눈에 아른거리는 그런 빛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동양화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색채감이 도드라져요. 감각적이죠.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양귀비꽃 같은데, 빨간 양귀비꽃이 눈에 띄어요. 이 서양화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양화가 선의 미학이라고 이야기된다면 서양화는 색채를 이용해서 뭐든지 표현하려고 했어요. 형태, 양감,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림의 느낌 등을 모두 색채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서양화의 굉장히 큰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화의 분류 세 번째 매체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채화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각종 색채를 내는 안료에다가 아라비아 고무액을 섞은 거예요. 자, 그럼 아크릴은 뭐 섞었느냐? 그 색깔을 내는 매체에다가 아크릴 수지를 섞은 걸 아크릴화라고 합니다. 수묵화 같은 경우는 그 색채가 나는 그 대상에다가 동물의 뼈와 근육과 그 다음에 힘줄 등을 녹여서 만든 악교라는 게 있어요. 이 악교도 약간 끈적끈적한 건데 그걸 섞어서 접착력을 더해서 만든 게 이제 수묵화의 안료라고 볼 수 있어요. 유화 같은 경우는 기름을 섞어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아크릴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새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림을 아크릴화로 많이 그려서 놓아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이제 깔끔하고 감각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아크릴화는 유화가 마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을 보완한 매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묵화. 아까 수묵화로 그린 풍경화를 봤었죠. 이번에는 수묵으로 그린 고양이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수묵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색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채색이 어디 들어갔냐. 털 있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고양이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은 조개 뼈가루로 만든 하얀 안료를 사용해서 그려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유화는 가장 깊이 있고 풍부한 색감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이 물감도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유화를 누군가한테 맡긴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좀 소모되겠죠.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학기 때 우리 수행평가로 우리나라 미술을 다룬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미술이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미술 작품에는 그 시대의 사상, 문화, 종교, 정서가 반영되어 있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미술을 통하여 시대적 특성 및 우리 조상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우리가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탐구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2020학년도 2학년 미술 수행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1학기는 한국미술, 2학기는 서양미술을 큰 맥락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한국미술에서는 일단 큰 주제가 풍속화와 정각인데 풍속화 첫 번째 수행평가로는 선으로 표현하기를 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디어 및 채색 을 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수행평가는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풍속화 논술 수행평가를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전각이라는 것을 볼 건데 전각은 이름 등을 새기는 걸 말해요. 돌이나 나무나 뭐 지우개 이런 거에다가 새기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지우개에다가 도장 파기를 해서 전각 수행평가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2학기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2학기 수업 시작하는 초반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 전달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무엇이냐? 내가 정의하는 미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미술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보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본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제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